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과 수라고 되어 있네요. 2025년에 Journal of Computers in Education. 여기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Tools in K-12 Education Scoping Review. 그러니까 이제 분석 논문이죠. 그래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제목 그대로 K-12 유치원부터 초등고등학교 단계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어떤 학습 도구들이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본 스코핑 리뷰 논문이죠. 단순히 AI 교육 도구 목록을 정리한 논문은 아닌 것 같고, 이 논문은 AI 학습 도구, 교수 전략, 학습 결과, 평가 방법까지 함께 분석하면서 K-12의 AI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전체적인 연구 지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연구 배경에서 출발했고, 어떤 방법론으로 이제 46편 연구 선정하고 분석했고, 분석 결과와 그 교수 전략이 어떻게 중요하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제 K-12 교육, 그 AI 교육 연구랑 수업 설계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스코핑 리뷰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자체는 K-12 이제 리터러시 교육 연구에서 핵심 참고 문헌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상당히 이제 여기 영향력 있는 저널이긴 하죠. 이 ESCI이긴 한데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핑 리뷰이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가 어떤 범위와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넓게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타 분석처럼 효과 크기를 계산해 가지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통계적으로 결론 내리는 방식은 아니고요. 대신 어떤 연구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도구와 교수법이 사용되는지, 어떤 학습 결과가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아직 연구가 부족한 영역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배경과 목적을 보면요. 실제로 어떻게 AI 도구들이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 학생들한테 AI를 무엇을 어떻게 어떤 도구로 어떤 수준까지 가르쳐야 되는지가 아직은 좀 정리되어 있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뭐 유치원 학생들한테 머신러닝의 수학적 원리를 할 수가 없고, 뭐 그렇지만 유치원 학생들한테 로봇과 상호작용하거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면서 기계가 학습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는 있잖아요. 뭐 반면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데이터셋이나 알고리즘 편향성, AI 윤리 같은 주제를 더 깊이 다룰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증 연구를 검토해 가지고 AI 교육의 현재 상태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스코핑 리뷰를 이제 했고, 이제 프리즈마 가이드라인 이렇게 했습니다. 스코핑 리뷰라는 거는 특정 연구 분야의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지, 어떤 연구 방법이 사용하는지, 어떤 대상과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뭐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적합하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제 K-12 AI 학습 도구라는 주제 아래 기존 연구들을 좀 넓게 수집하고, 연구들을 학습 도구, 교수 전략, 학습 결과, 평가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새로운 분야를 정리할 때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이론적, 방법론적 표준이 어떤 이게 확립된 분야가 아니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핑 리뷰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다음은 이제 이 프리즈마인데, 이 Prepa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엄청 길죠. 그러니까 체계적 문항 고처리나 메타 분석에서 문항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한 표준인 거죠. 이 논문은 흐름에 따라 문헌을 검색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고 전문을 확인한 뒤에 최종 분석 대상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헌 리뷰 논문에서 신뢰도는 얼마나 많은 논문을 읽었느냐만으로 결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어떤 검색어를 사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포함하고 제외했는지, 왜 46편만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핵심 내용 보시면 뭐 ACM이라던가 이비스코라든가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퍼스 해가지고 이제 스노블링 추가해가지고 어, 스노블링 해가지고 총 46편의 연구를 설정을 했네요. 이게 실제 문헌 검색의 전략이죠. 이제 주요 데이터베이스 기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컴퓨터 교육, 뭐 교육공학, 정보기술, 학제간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검색어는 크게 세 가지 축인 것 같아요. AI 관련 용어들을 좀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12 대상과 관련된 뭐 프리머리 스쿨이라던가 뭐 프리스쿨, 킨더가른, 세컨더리 뭐 스쿨, 뭐 하이스쿨 이런 것들 사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닝 툴스와 뭐 러닝 시스템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검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노우볼링 메소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스노우볼링은 이미 선정된 논문의 참고 문헌을 추적해서 데이터 검색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검색만으로 놓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추가로 찾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스노우볼링으로 이제 3개를 추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헌 선정 과정에서 보면은 최종 그러니까 처음에는 326편이 확인되었다가 관련 없는 거, 중복, 또 영어 아닌 거, 뭐 비연구 이런 거 좀 빼다 보니까 46편의 실증 연구가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석 범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포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이제 좀 보면요. 그러니까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봤네요. 리서치 메소드를 좀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리서치 메소드, 그러니까 이제 연구 방법인데 양적이냐 뭐 질적이냐 혼합 연구 방법이고 표본이 뭐고 기간이 어느 정도고 어떤 평가 도구인지도 여기 연결되고요. 둘째는 이제 리서치 이슈, 연구 이슈죠. 주로 학습 결과를 의미를 하는데 인지적 성과, 정의적 성과, 행동적 성과, 그리고 소프트 스킬즈 애퀴지션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 좀 얻었던, 그러니까 뭘 얻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인데 이제 AI 학습 도구랑 교수 전략이 해당이 되겠죠. 학습 도구는 뭐 AI 에이전트,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언플러그드 이런 걸로 좀 구분이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도구 ABC가 있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머무르게 하지 않도록 특정 도구가 어떤 교수 전략과 함께 사용되고 어떤 성과가 보고됐고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의 분석 자체가 도구와 교수법, 학습 결과, 평가 방법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연구 질문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K-12 AI 교육에서 어떤 잠재적 학습 도구들이 있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 뭐 티처블 머신, 러닝 ML, 뭐 머신러닝 풀 퀴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사용되냐 이게 아니라 어떤 연령대에서 사용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이 학습 도구 연구에서 어떤 교수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느냐가 두 번째입니다. 뭐 프로젝트 기반, 게임 기반, 협력, 놀이 기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수업 안에 배치되어 있느냐 요거를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학습 도구 연구를 했는데 어떤 학습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AI 교육 연구가 아무리 많아도 긍정적인 결과가 인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태도나 흥미, 뭐 학습 참여나 협업 능력이 어떻게 변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리서치 퀘스천에는 어떤 연구 방법론과 어떤 평가 방법론이 됐느냐 이걸 하더라도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보지 않으면 인제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4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했다는 게 좀 이 논문의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AI 학습 도구를 먼저 분석을 했더니 크게 유형이 4가지로 나누어졌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뭐 티처블 머신, 러닝 ML 이제 머신 러닝 폴 키즈 같은 훈련시키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고 했네요. 뭐 네. 소프트웨어 중심 도구로는 스크래치와 파이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퀵드로우도 인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 이제 피지컬 컴퓨팅에 관련된 거겠죠. 팝포츠라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쓰는 거 있고 자, 물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참여도나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근데 확장성이나 비용은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인제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되겠죠. 이제 이 결과로를 좀 보게 되면은 '모든 연령대에 하나의 도구가 적합한 건 아니구나. 저학년에서는 로봇이나 놀이 기반 도구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 뭐 고학년에서는 티처블 머신이 할 수도 있고 뭐 고등학생한테는 파이썬일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누는 것을 좀 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페다고지칼 인제 교육 교수 전략에 관한 내용인데 가장 두드러진 교수 전략은 프로젝트 베이스드가 압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AI 교육에서 이제 PBL 많이 쓰는 이유는 어쨌든 AI 개념이 실제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 만들고 결과 확인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AI를 이해하죠. 이제 구성주의적 학습이랑 연결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 단계별로 보면 유치원 단계에서는 놀이 기반 학습이랑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제 추상적인 알고리즘 설명보다 로봇과 상호작용하거나 컴퓨터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하는 방식으로 AI 개념을 좀 접하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78%라고 되어 있고,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뭐 실생활 문제를 이용한, 약간 내용의 깊이가 좀 달라지나 봐요. 뭐,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알고리즘 편향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도 AI 교육에서 교수 전략이 연령에 따라 발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습 성과죠. 이제 인지적 성과, 정의적, 뭐 행동적 성과, 그리고 소프트 스킬 어퀴지션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지적 성과에서는 기본 개념이라든가 규칙 기반 시스템, 머신러닝 원리, AI 활용과 한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티처블 머신 같은 걸 통해서도 뭐 데이터셋과 분류 같은 것도 배웠다고 논문에 나와 있네요. 자,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아날로지 베이스드 페다고지라고 유추 기반 교수법, 인간과 AI를 비교하면서 AI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라는 식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연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동화와 조절, 인지 구조와 연결해주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유추 기반 접근이 AI 개념과 윤리적 인식 향상에 긍정적이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정의적 행동적 성과를 보면요. 이 AI 흥미와 동기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AI를 친숙하게 느끼고 자신도 AI를 만들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게임 기반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AI 학습 도구가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동기, 태도, 참여, 자신감, 협업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표준화된 도구 측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평가 방법론으로 좀 가볼게요. 이 연구 방법론인데, 혼합 방법론이 19편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은 질적 연구가 15, 양적 연구가 네네네, 30. 30이 있네요. 아, 잠깐만요. 19, 15, 양적 연구가 12편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AI 개념 이해를 사전사고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막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질적 반복론이 더 있겠죠. 교육 단계별 차이로도 유치원에 가니까 이제 더 질적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이제 혼합 방법론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으로 보면 이제 설문지가 제일 많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요런 것들도 좀 분석하는 방식. 그러니까 AI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평가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여기 논문도 지적을 하는데 이 산출물 기반 평가라는 게 표준화된 루브릭이나 공통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AI 리터러시를 잘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좀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을 좀 보자면요. AI 학습 도구는 효과적이긴 한데 체계적 교육 과정과 이론적 프레임워크, 윤리적 설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K-12 전반에 이제 교육 효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잡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추 기반 교수법의 가능성, 이 추상적인 개념보다도 비교하는 차이점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개념을 연결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인간지능과 AI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니까 AI 윤리 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셋째는 이제 이름 쪽 프레임워크의 부족이에요. 이 K-12 교육에서 AI 교육에서 도구와 교수법은 빠르게 다양화가 되고 있긴 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나 이론적 모델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AI 리터러시를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데이터 이해나 알고리즘 사고, 윤리적 판단,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종합 역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육 현장을 위한 시사점으로 어 먼저 교육 설계자와 정책 입안자들한테는 종합적인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교사형 참여형 도구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사 전문성 개발도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설계하고 뭐 윤리적 토론을 이끌고 산출물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교육 수학적 전문성 개발로 확장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놀이 기반 활동, 뭐 시각적이고 조작 가능한 도구 이런 게 이제 저학년에 좀 좋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제 문제 해결과 윤리적 탐구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와 책임성 뭐 인제 이런 것들은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요. 강점은 방법론 쪽의 엄격성이에요. 이제 그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인제 어떻게 선별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좋은 논문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분석 범위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K-12를 다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AI 교육 연구가 좀 이렇게 특정 학년기에 편중되기 쉽거든요. 세 번째는 체계적 프레임워크가 있었다는 거죠. 연구 방법, 이슈, 응용 도메인을 연결해서 분석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인제 한계점도 있죠. 2021년 이전이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계 효과 크기 분석이 없죠. 뭐 스코핑 리뷰상 이건 자연스러운 한계이기도 한데 어떤 도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통계적으로 비교하지는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인제 연구적 시사점으로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 같은 거,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한 이런 평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I 리터러시를 학년 간, 학교 간 이렇게 국가 간 비교를 하려면 신뢰도, 타당도 갖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제 좀 결론을 짓자면 이 논문이 보여주는 K-12의 AI 교육 현재 모습이 좀 비교적 명확하게 되고 있죠. 도구들이 좀 연령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고요. 결과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체계적인 교육과정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나 표준화된 평가 루브릭이라던가 교사 전문성 개발 체계가 더 필요하다던가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쟁점들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되어야 한다. 요런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 K-12가 교육이 어떻게 통할될 것인가. 그러니까 챗GPT나 뭐 LLM, 뭐 이미지 생성, 뭐 자동 피드백 이런 게 학습을 지원할 수는 있는데 동시에 표절이나 의존성, 편향, 개인정보, 저작권, 뭐 설명 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함하는 방향으로도 좀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문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논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